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갈라놨습니다. 그래, 네가 김두한이로구나. 그날 종로가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도망칠 수 없게 말이죠. 수표교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2, 3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나는 18이 되었고 몸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굶는 날은 여전했지만 바람만 불어도 휘청이던 때는 이미 지나 있었죠. 어깨는 넓어졌고 허벅지에 힘이 붙었고 숨도 예전보다 길게 붙어 있었습니다. 종로 바닥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나를 대하는 시선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몸 하나는 유난히 버텼습니다. 맞아도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며칠 굶어도 기운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죠. 이유를 따져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김좌진 장군 집안에서 내려온 기운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나는 그런 말들을 흘려들었지만 종로에서 버티다 보니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울 다른 거지패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비를 걸다가도 내 얼굴을 한번 보고는 말을 바꾸는 놈들이 생겼죠. 대놓고 겁을 내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피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종로가 나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개코, 진영이와 함께 종로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장꾼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고함 소리는 있었지만 웃음이 없었고 상인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골목 안쪽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패거리 셋이 상인 하나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말투부터 거칠었습니다. 야, 장사 좀 되냐? 이 바닥에서 자리 잡고 싶으면 말 좀 들어야지. 상인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사래를 쳤어요. 오늘은 정말 없습니다. 다음에 꼭 맞추겠습니다. 그중 한 놈이 웃으면서 상인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음은 없어. 오늘 안 되면 가판부터 없는 거야. 그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야시 패거리 앞에서 고개를 돌렸던 날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상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주변 장꾼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개코가 내 옆에서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두하나, 그냥 가자. 저런 놈들이랑 엮이면 골치 아파. 진영이도 낮게 덧붙였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내 일이 아니어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만하시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골목 안에서는 또렷하게 울렸어요. 패거리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던 놈 하나가 비웃듯 웃었어요. 거지 새끼가 어디서 훈수냐? 너도 돈 내러 왔냐? 피가 확 올라왔지만 바로 덤비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재고 놈들 발 위치를 봤어요. 세 놈 중에 제일 앞에 선 놈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었고 뒤에 있던 놈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위협인지 알 수 없었죠. 숨이 어떻게 붙는지도 느껴졌어요. 거칠게 내쉬는 놈이 제일 급했고 천천히 숨 쉬는 놈이 제일 위험했습니다. 몸이 먼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수표교에서 버티며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놈 하나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밀어내듯이 대충 끝내려는 손이었죠. 그 순간 어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놈의 어깨를 손으로 짚는 순간 온몸의 무게를 한쪽 다리에 실었어요.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힘이 타고 올라갔고 허리를 틀면서 몸을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반박자 늦춰 오른발을 날렸어요.
발끝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중에서 균형이 살짝 흔들렸지만 무릎을 접으며 각도를 조절했어요. 발끝은 정확히 놈의 가슴 한가운데를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놈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몸이 뒤로 휘청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먼지가 확 일어났죠. 나는 착지하면서 한 발을 뒤로 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흡수했어요. 숨이 한 번 크게 흔들렸지만 바로 고르며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놈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는 자세였어요. 힘은 있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나는 반걸음 앞으로 들어가며 몸을 낮췄어요. 놈의 주먹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허리를 틀며 오른손 주먹을 명치 쪽으로 찔러 넣었어요. 주먹이 들어가는 순간 손목을 살짝 비틀며 힘을 실었습니다. 놈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숨이 막혔어요. 입에서 탁 소리와 함께 침이 튀었습니다. 놈은 그대로 몸을 접으며 무릎을 꿇었고 양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 번째 놈은 잠깐 멈췄다가 뒤로 물러섰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움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겠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죠.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개코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저거 두한이 맞냐? 진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 등을 보며 숨을 삼켰죠. 나는 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놈들을 밟지도 않았고 마지막 한 방도 넣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고 주먹을 풀었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긴장을 풀었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곧 멈췄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주변 장꾼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로는 늘 그랬어요. 싸움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죠. 패거리 하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피가 입술 끝에 맺혀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건드린 건 그냥 떠돌이 셋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종로 바닥 어딘가와 분명히 이어져 있는 놈들이었어요. 나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눈빛들이 내 뒤통수를 찔렀습니다. 종로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어요. 장꾼들은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시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종로 전체가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수표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다리 밑은 늘 그렇듯 눅눅했고 물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낮에 종로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아이들 말소리도 적었습니다. 다들 일찍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고 괜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종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소문이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개코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늘 수다스럽던 놈이 그날따라 입을 다물고 있었죠. 불안할 때 개코는 꼭 그랬습니다. 웃지도 않고 괜히 땅만 긁었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결국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하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 장난치듯 부르던 톤이 아니었어요. 오늘 건드린 놈들 말이다.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종로에서 패거리 하나를 손봤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붙을 이야기가 더 무거웠죠. 그냥 장돌뱅이들이 아니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코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어요. 괜히 재촉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더 빨리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쌍칼 쪽 놈들이래. 그 한마디로 수표교 아래 공기가 더 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쌍칼. 종로 주먹판에서 그 이름이 갖는 무게를 나도 알고 있었어요. 빠르고 잔인하고 무엇보다 뒤끝이 없는 놈들이 아니라는 것. 한 번 건드리면 끝을 본다는 소문. 괜히 말수가 줄어든 개코의 얼굴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진영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쌍칼이면 위에 우미관도 있고 신마적도 있잖아. 그 위로 올라가면 끝이 없어. 그 말에 개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종로 주먹판은 단순히 주먹 하나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요. 위로 올라갈수록 괴물 같은 놈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사람이 아닌 전설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코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쌍칼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종로 전체 주먹판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사람들, 아니 괴물들에 가까운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우미관 구마적. 종로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주먹은 없었습니다. 키는 크고 덩치는 보통 사람 둘 몫은 됐다는 사내. 차를 한 손으로 들쳐매고 타이어를 갈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동전을 손으로 구부리고 손바닥으로 차도를 내리쳐 박살냈다던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힘 하나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사내. 종로 주먹판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름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마적이 우미관 앞에서 일본 순사 5명과 맞붙었을 때였어요. 순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덤볐지만 구마적은 맨손으로 막아냈다고 합니다. 한 놈의 몽둥이를 맨손으로 낚아채 부러뜨렸고 다른 놈은 주먹 한 방에 날려보냈다죠. 그날 이후로 일본 순사들도 구마적 앞에서는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만으로 위계를 세운 사내였어요. 그 옆에는 신마적이 있었습니다. 구마적을 팔씨름으로 이겼다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협객 간의 의리로 신과 구를 나누어 형제처럼 지낸다는 이야기. 일본 유학파 출신의 맷집은 웬만한 놈들이랑 비교도 안 됐고 힘 또한 괴물 같았다던 사내. 패거리 짓는 걸 싫어해서 학생패에 몸담고 있었지만 싸움 하나로는 천하무적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신마적은 주먹만 센 게 아니었어요. 머리도 좋아서 일본 놈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을 건드리는 일본 놈이 있으면 학식 따위는 다 내려놓고 주먹부터 날렸다죠. 한 번은 일본 상인이 조선 안악을 모욕했을 때 신마적이 직접 찾아가 그 상인의 가게를 혼자서 다 부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힘과 의리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내였어요. 그리고 쌍칼. 이름 그대로 양손에 칼을 들면 여러 명이 덤벼도 버텨내는 놈. 주먹도 빠르고 정확했지만 칼을 쥔 순간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한다고들 했죠. 종로에서 칼을 쓰는 놈들은 많았지만 쌍칼만큼 칼을 몸처럼 쓰는 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쌍칼에 대한 전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명동 쪽 주먹 15명이 쌍칼 혼자를 치러 왔을 때였어요. 쌍칼은 골목 하나를 등지고 서서 양손에 칼을 뽑아 들었다고 합니다. 15명이 한꺼번에 덤볐지만 단 한 명도 쌍칼을 지나치지 못했다죠.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피가 골목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명동 쪽에서는 아무도 종로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아래에 문영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복싱을 배워 돌아온 사내.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몸놀림은 잡히질 않는다는 이야기. 상해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덤비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죠. 쌍칼의 오른팔. 쌍칼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문영철 하나면
웬만한 일은 끝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문영철은 조선 주먹들과는 싸움 방식 자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찌르듯이 날렸고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몸은 물처럼 흘렀다죠. 한 번은 종로 주먹 셋이 동시에 덤볐는데 문영철은 단 3방으로 셋 다 눕혔다고 합니다. 각각 턱, 명치, 옆구리 한 방씩. 정확하고 빠르고 낭비가 없는 주먹이었다죠.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떠오르자 낮에 내가 종로에서 때렸던 얼굴들이 다시 겹쳐 보였습니다. 그놈들 눈빛, 물러서면서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던 표정, 맞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노려보던 그 눈. 단순한 장돌뱅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믿고 있는 눈, 뒤에 뭔가 있다는 눈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괜히 건드린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표교에서 2, 3년 버텼고 종로에서 몇 번 맞서봤을 뿐이었죠. 몸은 튼튼해졌고 주먹도 빨라졌지만 그건 이 판에 발을 들여놓을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위에는 여전히 괴물들이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밑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정도에 불과했죠. 한참 뒤 개코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두하나, 오늘 그 패거리들 괜히 건드린 것 같지 않냐? 진영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로파는 생각보다 깊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무서운 놈들이 버티고 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어요. 오늘 싸움은 이겼다고 할 수도 졌다고 할 수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종로의 큰 물살을 내가 건드렸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맞을까봐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종로를 못 걷게 될까봐도 아니었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싸움에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계속 눌렀습니다. 수표교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죠. 이 조용함이 폭풍 전에 숨 고르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종로에서 한 번 주먹을 쥐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판은 한 번 건드리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되돌아옴이 생각보다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종로는 다시 제 얼굴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바닥 아래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소처럼 장사를 했고 거지패들도 예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골목의 숨결은 달랐습니다. 괜히 시선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든 얼굴들이 늘어났죠. 그날도 나는 개코, 진영이와 함께 종로 시장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평소보다 더 안쪽으로만 움직였어요. 수표교 쪽으로 바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소란도 없고 위협적인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유 없이 등이 먼저 굳어졌죠. 종로에서 오래 굴러본 사람만이 풍기는 기운이었습니다. 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자연스럽게 걸어오는데 주변이 알아서 비켜주고 있었어요. 그가 가까워질수록 개코의 숨이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진영이도 말없이 고개를 낮췄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판을 읽고 있다는 걸요. 그는 우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고개만 돌렸어요. 시선이 내 얼굴에 닿았고 그 짧은 순간에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주먹을 본 것도 아니고 덩치를 재는 눈도 아니었어요. 숨 쉬는 방식, 서 있는 자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는 웃지도 않았고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두한이로구나. 그 한마디에 골목의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어보는 말도 아니었고 확인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직접 봤다는 선언 같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주먹을 쥐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도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이미 목적을 이룬 눈이었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찍으러 온 눈이었죠. 문영철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음을 옮겼고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사라졌어요. 누가 봐도 급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종로의 소음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진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개코가 한참 만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셋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그건 경고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였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종로에서 이름이 불렸다는 건 이제 숨을 곳이 없어졌다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도요. 수표교로 돌아가는 길, 종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모퉁이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고 골목마다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곧 누군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요.